이번에는 제20강 충돌 예방 및 경량 항공기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 항공기 운항 관련 비행 규칙을 보면은 경량 항공기의 비행 규칙에 대하여 항공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항공안전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량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비행 규칙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준용하다, 준해서 적용하다 그 말이니까 일반 대형 항공기하고 똑같이 이런 법칙은 경량 항공기에도 같이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항공안전법, 경량 항공기에 대한 준용 규정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먼저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이것은 대형 항공이나 경량 항공이나 다 같다.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 비행 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은 대형 항공기나 경량 항공이나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비행 규칙의 준수를 보겠습니다.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 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 관측 보고, 기상 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 경로 및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기상 관측 봐야 예보하고 연료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체 비행 경로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왔거나 할 때는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디를 가다 보면은 대개 지형, 우리가 저 뒤에서 기회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되게 우리 법규에서는 자세히 안 되고 항공교통 및 항법에 보면은 항공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 때는 무엇을 참조점으로 하고 어디는 비켜가고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체 항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한다. 생각하고 가야지 갑자기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해야 한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이것도 나왔었죠, 계속. 이것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은 없지만은 공중 충돌 경고장치의 회피 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끔 요즘 장비들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조금 비싼 항공기에는 이런 충돌 경고 방지 장치, 심지어는 어떤 항공기는 경량 항공기도 낙하산이 있어서 중간에 안 좋은 경우에는 낙하산을 펼치면 그냥 낙하산 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경량 항공기는 활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고 충분히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충돌 경고장치가 있을 경우는 그 지시에 따라서 대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표준 고도 설정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항법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숫자만 한번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표준 고도 설정, 우리가 비행장에 가면은, 이착륙장 가면은 간 데마다 고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표준 고도로 맞춘다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수은 고도로 해서 29.92인치 HG, 29.92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29.92 인치 HG 또는 1013.25 헥토파스칼, 1013.25 헥토파스칼. 이 숫자는 한번 머리에 기억해 두면은 잊어먹지는 않을 겁니다. 29.92 인치 HG, 29.92하고 1013.25 헥토파스칼, 이 두 개 표준 고도계 설정. 고도할 때는 이게 표준이니까 항공교통 및 항법에서 자세히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일단 이 숫자 두 개만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겁니다. 29.92, 1013.25. 표준 고도계 설정의 숫자입니다.
표준 대기 조건 하에서 해수면 고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대기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뭐냐, 고도는 29.92인치 HD 수온 기압계, 그 다음에 1013.25 헥토파스칼. 고도계 설정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표준화해서 항공기 간의 충돌 및 지상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고도계 설정이 잘못되면 내 고도가 틀려도 모르고 상대방하고 잘못하면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계 설정은 정확히 항상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안전법 제118조 경량 항공기의 이륙 착륙의 장소. 이륙 착륙 장소는 뭐 몇 번 나왔죠. 지금 뭐 정해진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내용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경량 항공기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군 비행장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제는 뭐 허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는 경량항공기 무선 설비 등의 설치 운영 의무, 뭐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의 무선 교식용 장비, 지상 관제탑하고 항공기하고 또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펀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 설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트랜스펀더라는 게 나왔었죠. 트랜스펀더는 뭐냐면은 내 위치나 그런 정보를 관제탑이나 그런 쪽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120조 조종사 준수사항, 이것도 계속 반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반복 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질 것이다. 뭐 이것도 반복이니까 보시겠습니다. 뭐 같은 걸 또 한다 할 정도로 이제는 지겹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했었는데 여기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다쳤거나 할 때는 보고 못하죠. 그럴 때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경량항공기 조종사 준수사항을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처리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해서는 안 되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런 데 사람 많은 데서는 불안하게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의 위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개 등으로 지상 목표물 육안으로 우리 시계병이니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해서도 안 되고, 또 구름 거리 시야 그런 것도 지켜야 하고, 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야간 하면은 오후 몇 시, 오전 몇 시가 아니라 일몰 후, 일출 전 그런다 했죠. 해가 지면은 시작해서 해가 뜨기 전까지 그때를 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해면으로부터 1500m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경량항공기는 여기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5000피트 이상으로는. 다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그렇게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량항공기는 모든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승한 사람이 낙하산 강화해서도 안 되고, 그 밖에 고개비행 같은 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된다. 다만 무조건 예외는 뭐냐면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의해서 비행한다는 거나, 아니면은 경량항공기 조종하다가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탑재형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야 하고 항상 잘 적어야 한다.
탑재형 항공 일지에 쓰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한번 지난번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항공 일지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잊어도 됩니다. 되게 복잡하구나, 다 하는구나 생각하고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잊어먹었을 거니 다시 한번 하면은, 항공 일지에는 경량 항공기 등록 부호 및 등록 연월일이 들어갈 것이고, 종류와 형식, 안전성 인증 번호, 경량 항공기 제작자, 제작 번호, 제작 연월일, 그 다음에 발동기 및 프로펠러 형식, 그런 거 들어가고, 비행에 관한 기록을 쓸 때는 대개 비행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승무원은 누구고, 비행 목적은 뭐 시험 비행이다, 아니면 무슨 뭐 갈 일이 있어서 간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비행 구간 및 장소, 비행 시간, 경량 항공기 비행 안전에 미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도 넣고, 기장의 서명, 쓰고 나서 서명을 내가 했다 하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행 일지에, 탑재형 항공 일지에 써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제작 후 총 비행 시간, 최근에 오버홀 후 총 비행 시간. 오버홀이라는 것은 분해 소지를 말합니다.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 왜냐하면은 항공기는 굉장히 오래된 거, 10년, 20년, 30년, 40년 된 항공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타는 이유는 1년마다 한 번씩 가망성 검사를 한다 했죠. 이건 지난 몇 시간 전에 나왔었는데, 가망성 검사는 1년 유효기간이니까 매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중에서 중요한 부품은 뭐 400시간 되면 교체해야 한다. 400시간 타면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는 멀쩡하더라도 그건 시간으로 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뭐 10년, 20년 됐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작 후 총 비행시간, 최근에 오버홀 후에, 오버홀 전부 손해 소지한 다음에 총 비행시간 같은 걸 전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품을 언제 교환할 것인가 나오겠죠. 자, 정비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쓰는데, 대개 정비를 했을 때는 언제냐, 실시 연월일, 장소, 어디에서 했느냐, 그 다음 실시 이유, 뭐 때문에 했냐, 그 다음에 정비 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어느 부분에 무슨 부품을 교환했다, 또 확인 연월일, 그 다음에 누가 정비했다, 확인자, 서명 날인, 거기까지를 일지에다가 제가 일지에 적을 게 상당히 많죠. 그러지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나오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구나 하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의 비행 제한입니다. 비행 제한에 대하여 항공안전법에서 어떤 항공기의 비행 제한을 하고 준용하다. 항공기하고 똑같다. 비행 제한은, 경량 항공의 비행 제한은 어떻게 되냐. 먼저 비관제 공역, 이것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좀 잊어먹을 수도 됐죠. 이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관제를 하지 않은 공역입니다. 비관제 공역. 그 다음에 또는 주의 공역에서, 주의를 해야 공역에서 경량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 방식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관제 공역이나 주의 공역 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럽니다. 잊어먹었으니까 지금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비관제 공역은 뭐라 했어요?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도움이 되는 말,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비관제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제 공역이 아니지만은 어떤 도움말 정도는 제공하는데 비관제 공역. 그 다음에 주의 공역은 뭐냐면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시에 특별한 주의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을 주의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정대로 해야 한다. 비관제 공역이라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통제 공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는 뭐 주의 공역, 비관제 공역이 나왔는데 이제 통제 공역이 나왔습니다. 통제 공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통제를 하니까 안 되죠.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행 방식 및 절차에 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통제 공역을 어떻게 하느냐? 통제 공역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공 지도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켜면은 바로 거기에가 가는 진로에가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항공교통 및 항법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은 지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항공 지도에 나오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처음에 항로를 결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 한양항공 활주로에서 떠가지고 영암에 있는 활주로에 내린다 하면은 그 사이에 어디를 가는가. 얼른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중간에 한 번쯤 관제소가 바뀌니까 주파수 바꿔야 할 것이고, 그다음 가다 보면 월출산이라는 상당히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어떻게 위로 올라갈 것인지 우회해서 갈 것인지, 그런 몇 가지 우리가 보통 통제 공역은 아니지만 항로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통제 공역이 있는 경우는 표시가 되니까 그럴 때는 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통제 공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통제 공역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했지만 또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통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용어가 3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면 비관제 공역이라는 것은 관제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비행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비관제 공역이라고 하고, 주의 공역은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나 경계나 식별이 필요한 공역을 주의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통제 공역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통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제 공역에서 비행 허가는 어떻게 하냐? 통제 공역을 갈 경우 뭐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비행하려는 자는 통제 공역 비행 허가 신청서를 지방 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행 중인 경우에는 무선 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꼭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도저히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갑자기 구름이 많이 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비상 상황에 닥쳤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허가를 받고 그때도 허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다시 어떤 예상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날이 어두울 때 비행하는 항공기가 자기의 소지를 알리기 위하여 켜는 표지등이며, 우리가 실제로 야간에는 경량항공기는 못 뜨지만은 일반 항공법이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날이 어두울 때 비행하는 항공기가 자기 소지를 알리기 위하여 켜는 표지등, 항공기의 비행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명등으로서 적색은 왼쪽, 그렇죠? 빨간불은 왼쪽이라 했죠. 그래야 비행기가 가는지 오는지 알 수 있다 했죠. 녹색은 오른쪽, 백색은 항공기 꼬리등에 장착되는 등은 뭔 등이라 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돼서 잊었나요? 비행등입니다. 비행등. 답은 1번. 자,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비행기 어떤 진행 방향을 알기 위해서 왼쪽에는 빨간색, 좌빨, 오른쪽에는 초록색, 우녹, 백색은 꼬리.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 앞에 가는데 하얀 등이 보인다 그 말은 비행기가 내 앞으로 쭉 어디 전방향으로 전진하고 있구나. 꼬리는 이제 하얀 등이 안 보이고 빨강하고 파랑만 보인다 하면은 이쪽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지 아는지 확실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죠. 되게 가르고 하는 것은 꼬리등보다는 색깔 보고 왼쪽에 빨간, 오른쪽에 초록색,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가 초록색이고 오른쪽에 빨강이면 저 비행기는 나한테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한 등이 바로 비행등이라고 했습니다. 비행등. 답은 1번. 다음 중 틀린 건 뭐냐?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 지상 또는 수상을 피하는 경우에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꼬리등입니다. 충돌 방지 등에 그 항공기를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고 항공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에서 주차하듯이 비행기를 정박하는 경우, 또는 정박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서 할 경우, 수상비행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비행등을 이용하여 항공 위치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은 있었죠. 그때 뭐냐면은 조명장치가 충분할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예외니까. 그 다음에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섬광이라는 건 바짝바짝하고 눈부신 걸 말하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비행장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비행등을 켜야 한다. 이건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은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켜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해보니까 대충 뭐 얘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한번 잊어먹었지만은 그런 거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이 나고 오늘 나왔던 뭐 통제구역이나 비관제공역이나 주의공역 이것도 분명히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오늘 다시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뭐 70점 아니라 80점 이상은 전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제20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